여자 양궁 안산 선수가 자신의 첫 올림픽에서 양궁 사상 첫 3관왕을 이뤄냈습니다. 준결승, 결승 모두 단 한 발의 승부를 결정짓는 연장전을 펼쳤지만 강심장 안산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자 25m 권총 김민정이 역전극 속에 은메달을 목에 걸고 사격 첫 메달을 신고했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은 25년 만에 육상 종목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도전 선언 한 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예상보다 빠른 입당을 결정한 이유 직접 들어봅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40대 이하 성인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진행되는데 앞서 시스템 오류로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을 반영해 10부제로 분산합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던 부산의 한 주점이 닷새 만에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불도 끄고 영업했지만 에어컨 실외기 소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조차 우려를 표하며 회의 때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흑수저로 불린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네, 범야권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8월 경선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죠.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겠다며 입당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윤석열 후보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후보 입당 소식은 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제출하자 박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정권 교체 화이팅! 오늘 새벽 입당을 결심했다는 윤 후보는 오후 당사를 찾아 경선 참여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예상보다 빠른 입당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과 누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당 시기,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을 이제 좀 종식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합류 이후에도 당초 목표였던 외연 확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입당에 비판적인 이들도 잘 설득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경선 룰에 대해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경쟁자들은 깨끗하고 치열한 경선을 치르자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입당을 열렬히 저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어떤 걱정을 크게 덜어주신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커밍아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입당을 했는데 입당과 관련한 잡음을 잦아들게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다른 후보를 견제하겠다는 의도 등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후보도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하고 원희룡 지사도 지사직 사퇴를 결심하면서 야권의 경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당식 당시 이 대표는 전남을 방문 중이었고 김 원내대표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입당 원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받았습니다. 강하게 환영하고 성원하고 지지를 합니다. 윤 후보가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심하면서 당 지도부에도 전화로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윤 캠프 합류 당원들을 제명하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언론이 8월 2일 입당한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상륙 작전을 하듯 입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후보는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방 일정을 저는 오늘 몰랐고 입당과 관련된 또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강한 톤으로 입당을 압박했던 이 대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격적인 입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후보는 다음 달 4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우 캠프 상황실장은 정권 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면서 더 좋은 나라,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의 두 대선 주자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 텃밭인 대구에,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 근거지인 경기 북부를 방문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불균형 문제를 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최지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전국 순회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영남 출신의 여당 주자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고향 어르신들 서울 근처로 이사간 그 손자 아들 같은 저 이재명 많이 좀 잘 봐주이소.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지역 불균형을 낳았다며 개혁 정신의 본고장인 대구가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잠시 잠들어 있지만 곧 이 거대한 거인이 곧 깨어날 것으로 믿고 또 깨어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고향인 안동에선 영남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 남북 분할을 제안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전체를 합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17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경기 북도를 설치해서 재정 자립도가 45%를 넘는 남부에 비해 30%에 불과한 북부의 자립도를 들어 도정을 애둘러 비판한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 하나하나씩 이제는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충분한 기반을 갖출 때까지 투자부터 늘려야 한다며 분도에 부정적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며 자신에 대한 성과 부족 평가를 반박하자 이재명 후보 측은 닭이라도 잡아봤냐고 반응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윤석열 후보 부인 비방벽화는 논란이 커지자 건물주가 문제가 된 문구를 모두 지웠습니다. 하지만 벽화 앞은 진영으로 갈라져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윤 후보 부인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유튜버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사생활 루머가 적혀있던 글자들이 흰 페인트로 지워졌습니다. 벽화를 설치한 건물주가 비방 문구만 가린 겁니다. 내가 단지 풍자해서 쓴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맡겨가지고 와가. 문구가 지워진 벽화 위로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욕설이 섞인 낙서를 하고 진보 성향 지지자들은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그림을 붙이면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적으로 묘사해 논란이 된 그림까지 갖다 놓으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욕설을 쓰는 건 아니죠. 윤 후보 배우자의 사생활 루머를 노래로 만든 유튜브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제작자는 3년 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으로 지정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인권 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가부는 대상은 특정하지 않은 채 여성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87자짜리 입장만 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 이틀 만에 자제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인격 살해 요소가 있는 이러한 표현은 자제되는 것이 옳지 않나.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후보님, 그런데 오늘 입당 원서에 전화번호가 공개가 됐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나오고 나니까 네. 그때부터 전화, 문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1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죠. 네.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입당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를 한 달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당적 없이 다양한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좀 청취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막 그 입당 여부 시기에 관한 그런 뭐 논란이라든가 불확실성을 이제 좀 종식하고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많은 여론이 있었고, 네. 또 저 역시도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조언을, 상반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권 단일화를 위한 그 경선에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 혹시 그 지지율 하락이나 네거티브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죠. 알겠습니다. 혹시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하고 신경전이 있었습니까? 실제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이준석 대표하고 뭐 좀 긴밀히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아까 입당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지난달 29일에 출마 선언 이후에 외연 확장을 목표로 여러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사실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민심을 좀 살피고 좀 그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그 민심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달, 두 달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당적 없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많은 분들, 특히 뭐 이런 스킨십을 통한 이런 민심을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지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을 뭐 주변 분들에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저는 뭐 우리 야권의 그 모든 주자들은 전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서로 생각이 9가지가 달라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뜻이 같은 분들끼리는 전부 힘을 합쳐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입당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는 당내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경쟁자가 됐습니다. 근데 먼저 개파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 후보가 만남을 제안했는데 윤 후보께서 때가 되면 만나겠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개파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제가 당 밖에 있었고, 또 저의 그 입당을 촉구하는 분들이 그걸 개파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이준석 대표와 그 당 지도부도 그러면 저희 조속한 입당을 그렇게 촉구하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뭐 개파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하는 이제 그런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공개 그 회동 제안을 하셨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입당 문제, 그 시기 이런 것을 좀 마지막으로 깊이 고민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금명간의 그 거취를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뭐 어차피 이게 입당을 했으니 어느 분이든 이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별의 순간 이런 좋은 얘기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비판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가까운 분들이
후보님 캠프에 이제 참여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윤 후보의 관계 설정, 뭐 예를 들어서 당내 경선 중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경선에서 후보가 최종됐을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을 뭐 모셔서 같이 대선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동안에 뭐 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신 것도 다 뭐 이 나라 걱정과 또 그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름의 어떤 좀 깊은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겠다 싶으면은 큰 차원에서 도와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님, 이 질문은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공당의 후보가 되셨어요. 시중에 이제 부인 관련된 루머라고 해야 할까요? 의혹인지 많이 돌아다닙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앞에 나서는 사람은 어떤 그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어떤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다만 이제 이런 악의적인 이런 그 비방과 이런 이런 그 좀 인륜에 벗어나는 이런 행동들은 그게 아마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정권이 연장되거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벽화 관련해서 법적 조치 하셨어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법적 조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 오늘 인터뷰 내내 고개를 여전히 돌리시던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많이 돌리고 있습니까? 네, 많이 돌리시던데요. 글쎄, 그 진중권 교수께서 우리 그 윤 후보가 좌우를 다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를 제가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 뵀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좋게 봐주십시오. 하여튼 고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 상황 전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710명으로 집계되면서 24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여름 휴가철 확산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을 겸한 다중 이용시설이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전의 한 복지관입니다.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직원과 수강생 등 2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한 대학생이 괴산의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면서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 실습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만 관광객 110만 명이 몰린 제주도에선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N차 감염이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28명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안에서 불법 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박지에서 만남, 미팅, 소개 등을 통해 합석을 유도하는 행위는 감염 위험을 매우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의 한 백화점에선 직원을 포함해 10명이 확진돼 1,600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에 일일이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선 QR코드와 안심콜 인증이 의무화됐습니다. 안심콜 QR코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지인 모임과 동호회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 비중이 다시 7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주시한 후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사전 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진행되는데 앞서 50대 사전 예약 당시에 시스템 오류로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을 반영해서 10부제로 분산합니다. 이 10부제는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데요. 정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접종 대상은 모두 1,777만 명. 다음 달 2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10부제로 실시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와 예약일 끝자리가 일치해야 하는데 8월 9일에는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이 예약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시스템에 예약에 지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하루에 한 150만 명에서 160만 명 내외가 예약에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버스 운전사나 택배 종사자 등 각 지자체에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0만 명은 다음 달 3일부터 예약을 시작해 17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밖에 국제 항해 종사자나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도 3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급이 연기된 모더나를 포함해 8월까지 백신 2,860만 회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8월과 9월 중에 도입되는 백신의 총 공급량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4분기부턴 미접종자와 청소년, 임신부, 그리고 부스터샷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부는 오늘 다음 달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백신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병원이 백신 수급 부족을 이유로 한 주 접종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김우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위탁의료기관. 지난 27일 이곳에서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친 A씨는 최근 병원에서 접종을 일주일 더 미루겠다는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4주 뒤에서 5주 뒤로 통보를 받은 겁니다. 4주에 맞아야 되는 거를 5주차, 6주차로 국가에서 괜찮다고 질병청에서 하니까 뒤로 미뤄라. 병원 측은 백신 수급이 부족해 질병청의 승인을 얻어 접종 간격을 미뤘다고 설명합니다. 늘리는 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그거를 하고 있고. 정부는 최근 55세에서 59세 접종을 앞두고 주력 백신을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바꾸고 화이자 접종 간격도 3주에서 4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급 부족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별로 접종 간격이 다르면 사전에 본인의 2차 접종 시기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일부 병원에선 4주 간격도 맞추기 힘들어 5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2차 접종이 4주 후에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장담을 못해요. 4주 후에 물량이 제대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거든요. 의료계에선 백신 공급이 지금처럼 더딜 경우 접종 간격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코로나 전방위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 닷새 전 에어컨 실외기 소리에 덜미가 잡혔던 업소였는데 아랑곳 않고 또 영업을 이어간 겁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불 꺼진 유흥업소 입구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 개방 안 하면 강제 개방합니다.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가 꺼지자 경찰관들이 급히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합니다. 갑자기 에어컨이 차단됐죠. 틀림없이 불법 영업하고 있을 거다. 유흥업소 안에는 손님과 종업원들이 가득합니다. 다 앉으세요. 지난 25일 밤 10시 반쯤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인 오늘 새벽 이 유흥업소는 또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은 거리두기 3단계지만 지난 19일부터 유흥시설 등지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벌금으로 강화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다시 적발돼도 벌금만 낼 뿐 가중 처벌도 없기 때문입니다. 벌금만 내면은 그대로 또 운영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 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위반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유흥시설의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을 다음 달 8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국에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폭염도 열대야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인데요. 밤에는 소미불을 덮고 잘 정도라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300m, 태백 매봉산 정상 바람의 언덕입니다.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 풍력발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도시에는 완전히 그냥 불볕더린 더인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바람이 설설 불고요. 에어컨 바람 못참게 아주 시원합니다. 한낮인데도 기온은 28도에 머뭅니다. 이곳은 시원한 바람 덕분에 도심보다 기온이 7도 정도 낮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리조트. 객실에는 에어컨이 없고 두꺼운 소미불이 깔려 있습니다. 너무 가을 날씨라 그럴까? 이불 덮고 이렇게 잤죠, 손님은. 저는 원래 좀 열이 좀 많아서 그렇고. 전국적으로 한 달 가까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태백시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7월달 평균 기온은 27.7도로 전국 평균인 30.6도보다 3도 낮습니다. 열대야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백은 평균 해발 고도가 949m로 서울 남산보다 3.6배 높기 때문입니다. 고산지대라 공기가 맑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시원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습하지가 않아서. 태백은 기상 관측 이래 36년 동안 폭염특보 1차례, 열대야 관측은 4차례에 그치며 피서 명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강행 처리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켰던 지난 27일 소위 회의록을 봤더니 정부도 일부 조항에 우려를 표하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도 법리에 과연 맞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된 지난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에 따라 정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다른 입법례가 없다며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의 입증 책임을 사실상 원고가 아닌 언론사에게 돌린 것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조차 의문을 제기합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20년 동안 알고 있던 손해배상 법리는 무조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며 정부의 의견을 물었고 정부 측은 당초 취지와는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법은 개의 7시간여 만에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언론만 꼭 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고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고. 민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비판에 대해 악의만 없으면 손해배상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 협의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아파트 증여는 급증하고 있고 자녀 명의로 빌라를 사두는 투자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임유진 기자가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6,800여 세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최근 가격이 치솟으면서 매매는 잠잠하고 증여가 활발합니다. 7월에 한 2건, 6월 달에 한 3건 증여가 많았어요. 집 하나 팔면은 1억에서 2억 가까이 세금을 내고 나니까 차라리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증여를 해버리고. 지난달 주택 거래는 88,9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8,040건, 전달보다 9.4% 늘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629건으로 한 달 전보다 7배나 늘었습니다. 다주택자 세부담이 늘어나는 6월 이후엔 증여가 줄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안 팔고 최소한 5년 이상 더 가지고 가겠다라는. 아파트보다 거래가 더 늘어난 빌라에도 증여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0대가 부모에게 자금을 받아 서울 빌라를 포함한 주택을 매입한 경우는 69건으로 작년의 10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집을 일단 사두자거나 파느니 물려주자는 심리는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 부자 하면 삼성가를 떠올리곤 했죠. 하지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한국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이 기존 재벌 총수들을 제쳤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15조 4천억 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순 자산입니다. 김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대한민국 부자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특수와 계열사 상장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덕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올해만 91% 상승하면서 김 의장의 자산도 올해만 6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수성가한 IT 기업인이 대기업 총수를 제쳤다며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장의 성장 과정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적엔 8 식구의 단칸방 생활. 중학교 땐 정육점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사업 부도를 겪었고 과외를 하며 학비도 직접 마련했습니다. 흑수저의 도전은 벤처 1세대 창업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게임 창업에 이어 NHN 공동대표, 이후 카카오를 만들어 출시 11년 만에 시가총액 65조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할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은 배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를 다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의 신념은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것이라는 게 자수성가 사업가의 국내 최대 부호 등극은 잔잔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는데요. 이 비가 더위를 좀 식혀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온 자체는 좀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모레는 30도로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습도를 높여서 체감으로는 여전히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까지의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동쪽 내륙 지역으로 집중될 텐데요. 10에서 5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강릉과 청주가 34도, 대구는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월요일까지 오다 그치다 하겠고요. 이후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신동욱 앵커가 진행합니다. 7월 30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